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우리 10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이게 제 사실 그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 책상에다가 항상 우리가 보통 인생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면은 결정적인 삶의 크리티컬 포인트, 정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정주영 회장을 안 만났더라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었다 해도 거기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참 그게 생각하기 어렵죠. 유비와 제갈공명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순간이죠. 이것이 이 순간에 비상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추락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리더십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리더십의 중요한 이 교훈을 함께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공적인 기업인 분이 계십니다. 그의 회사는 반도체 IT 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고 안정된 회사죠. 하지만 그가 70년대쯤에 그 선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쯤에 그 회사의 주류 업종은 섬유와 의류였습니다. 옷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아주 180도 업종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와이셔츠 그 포장 하청을 주려고 그 중국으로 자기가 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와이셔츠가 여러분 이게 핀을 제대로 꼽고 포장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풀기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딱 사서 왔는데 이렇게 막 핀이 굉장히 많이 꼽혀 있죠. 그게 옷매무새 부서지지 않도록. 이게 숙련된 여공이 수작업을 하면은 1시간에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고급 와이셔츠 포장이 힘들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그 당시에 중국 공장장이 오늘 50만 장이 공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핀으로 꼽으려면 한국 같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이거 내일까지 포장 작업 완료해서 배에다 싣겠다는 거예요. 선적 작업을. 그때 자기는 좀 질책하려 갔대요. 왜 이렇게 이게 작업이 늦게 걸렸는가? 이거 언제 선적하냐? 한국 같으면 이제 이게 며칠 더 걸릴 텐데.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오늘 밤샘 작업해서 내일까지 50만 장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장장 보면서 자기가 그랬대. 이 자식 이거 누구 놀리냐? 물론 한국말로. 그랬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중국 공장장이 큰 종을 한번 땡 치니까 산지 사방에서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들판을 가득 메우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장장의 지시를 받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들을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앉게 한 다음에 이 와이셔츠 50만 장을 쫙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의 몇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 몇 시간 만에 50만 장의 와이셔츠가 포장되는 그 거짓말 같은 현실을 보면서 자기는 기절하는 줄 알았더래요. 물론 한국의 숙련된 여공들이 하는 것처럼 깔끔하진 않았지만 엉성하게라도 그래도 일단 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권 한 장씩 주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젊은 2세 기업인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회장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업종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기업인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모두 소리 소문 없이 망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공장 시설 만들고 걔네들한테 임금 주고 그렇게 해서 일주를 해야지 50만 장 포장할 수 있는데 얘네들 10만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포장해버리고 그것도 식권 한 장씩 주고 끝내버리는 이 중국이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거기가 폐쇄된 경제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얘네들의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로 완전히 오픈되고 나면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근데 애지간한 아버지 같으면 너 이놈의 자식, 네가 고생도 모르고 자라서 아비가 평생 일궈온 이 의류 기업을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라서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반도체 비읍자도 모르는 처음 막 반도체 개발되는 그때 뛰어든 거예요. 그때 철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 평생 일궈온 기업을 말아먹는다고 비방했던 모든 동종업체들은 지금 다 망했는데 이 기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인데 이 사람은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 업체에 운명을 걸고 터닝 포인트를 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대부분 차분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브레이크드루를 통해서 도약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말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오직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예, 그 말이 맞는데요. 안 되는 걸 성실하게 하면은 성실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80년도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전자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소니, 히다치 이런 게 TV나 냉장고나 모든 게 최고의 자리에 딱 빛이 번쩍하면서 팔리고 있었고 그때 대우 삼성은요. 완전히 삼류로 취급돼가지고 구석에 가서 먼지 쌓여 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꼭 월남 사람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우리도 언제 일본을 꺾고 저기다 한번 소니 히다치 자리에 삼성과 대우가 놓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뉴욕, LA 딱 가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럽에 가봐도 제일 삐까번쩍한 자리에 삼성이에요. LG예요. 그리고 구석에 저쪽에 옛날에 삼성 LG 있던 자리에 소니, 히다치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세계 전자업체 판도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이 디지털 혁명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삼성은 이 디지털 혁명을 애널로그 시대가 계속되었더라면 결코 소니를 꺾지 못했을 텐데 이건 삼성 자신도 인정하는 거죠. 디지털 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니는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애널로그에 투자해 놓은 게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니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꼼꼼해가지고 변화에 익숙지가 않아요. 뭐 한 거 그대로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도 1년에 스타일을 디자인을 갖다 3-4번은 바꾸잖아요. 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바람을 딱 붙잡고 올인하면서 완전히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러면 삼성이 운이 좋았는가? 운도 실력이 있어야 붙잡는 거죠. 영국의 톱 저널리스트였던 찰스 핸디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코끼리와 벼룩의 싸움이 될 것이다. 코끼리는 거대한 기존의 대형 조직이지만 벼룩은 개인이나 소조직처럼 톡톡 튀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젠 사이즈보다도 질이 중요하고 잘 짜인 안정된 시스템보다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실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쓸데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어떤 미래가 와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민첩함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미래가 와도 거기다 적응하면 되는 것이다. 어제의 성공으로 오늘의 챔피언 자리를 차근차근 지킬 수가 없다. 많은 기업들이 갈수록 이 순식간에 이 파도를 타게 될 것이다.
몇 명 하버드의 악동들이 모여서 친구끼리 잘 지내보자고 만들었던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다 보면 인생도 기업도 나라도 어떤 이름 웨이브가 있어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잡아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지독한 불경기를 끝낸 것은 1940년대 2차 대전입니다. 루즈벨트의 정책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2차 대전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 불경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이 우리로 말해서는 끔찍한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의 모든 수송 물자를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은 저렇게 빨리 경제 회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월남전 특수를 많이 누렸죠. 6, 70년대 월남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그것을 딛고 건설이나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누구는 불행인데 그런 어떤 파도가 어떤 바람이 한번 탁 불어줬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적조는 바다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태풍이 오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인생에도 이런 태풍이 오는 거죠. 디지털 혁명, 소니에게는 끔찍한 기존의 큰 조직에게는 끔찍했지만 새로 일어나는 조직에게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이 노력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의 그 차원 자체가 달라질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본은요, 칼 잘 쓰는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잖아요. 평생 칼 잘 쓰는 연습만 10시간씩 하루에 밥 먹고 그것만 연습한 사무라이들이 수만 명이, 수십만이 있던 나라예요. 일본을 꺾기 위해서 우리도 칼싸움을 해서 공격했더라면 아무도 일본을 못 꺾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단 일주일 만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증기, 철제 군함 6대가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군 군함이 딱 가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한포 사격으로 봉봉봉봉 하니까 모든 칼든 사무라이들이 순식간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우리가 칼을 칼로 이기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대포가 나오니까 칼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생에서 저쪽이 차로 달리니까 더 빠른 차를 개발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승리는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시대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도요. 한 개인도 딱 볼 때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내게 결정적인 어떤 승기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지만이 옛것을 내 안에 있는 옛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만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첫째는 포기가 필요해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있을 뿐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인텔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그 실리콘밸리의 회사죠. 그런데 전 세계에 들어가는 컴퓨터 메모리 칩 시장의 80% 이상을 공급하던 승승장구하던 업체인데 8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본과 대만에 더 싸고 좋은 메모리 칩을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부터 회사가 거의 파산의 위기에 몰려버렸어요. 그때 인텔의 앤디 그로브 회장이 메모리 칩을 포기합니다. 그 마치 갈비로 크게 성공한 식당이 갈비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메모리 칩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간부들의 한 반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회장도 새로 나온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가서 공부했어요.
전부 다 공부한 거예요. 새로. 기존에 있는 걸 다 엎고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그 포기를 겹쳐서 인텔은 다시 한번 눈부시게 부활하죠. 이 앤디 그로브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Strategic Inflection Point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략적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로 확 붙잡아야 되는 그 전략적 전환점이 한 조직에게도 인간에게도 오는데 그때 내가 익숙한 옛것에 연연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면 어제 성공했던 원인 때문에 나는 오늘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포인트에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 옛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의 날개를 붙잡고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시대의 리더란 무엇인가? 자기가 익숙한 것이 가장 자기의 발전을 막는 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보면 저 다 했는데요. 저 학생 때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영성의 세계에 달인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우리는 달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영성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포기하는, 교만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reparation,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어떤 기업이든지 이런 그 바람이 오는데 준비된 자만이 이 순간의 기회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1943년 11월 14일 뉴욕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윌터가 공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부주의자로 있던 사람이 대신 지휘를 맡았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저런 젊은 뛰어난 천재가 있었는가라면서 이 콘서트가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비평가들은 열광하면서 새로운 젊은 천재가 태어났는데 이 스타가 된 부지휘자의 이름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하나로 뽑히는 레나드 번스타인입니다. 지금은 전설로 남았지만 그 당시는 완전 루키였죠. 그런데 이 루키는 메인이 아픈 바람에 갑자기 확 그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동화 같은 스토리를 보고 번스타인 신데렐라다. 운이 좋았구나.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회는 운같이 왔지만 이 번스타인이 평소에 수없이 많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바늘끝 같은 순간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축구 팬이거든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지만 강팀들은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을 많이 잡고 있는 팀이 강팀인 줄 알았어요. 많이 뛰는 팀이 강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두고두고 리더십의 예화로 쓰는 축구 게임이 하나 있는데 2006년도 월드컵인가 거기서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 가나가 8강인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뭐 브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축구 강호인데 가나는 그해 떠오르는 다크호스였어요. 끝내주게 잘했어요. 정말 전반전에 가나가 브라질 같았어요. 그냥 막 계속 공은 브라질 진영에만 노는 거예요. 저 브라질 지는 줄 알았어요.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브라질도 오늘 끝이구나. 거의 슈팅 수를 가나가 한 27개를 슈팅을 하고 브라질은 5개. 그런데 경기 결과는 2대0으로 브라질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차범근 해설위원이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축구는 배드민턴이 아닙니다. 공을 많이 갖고 있다고 슈팅 많이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게임도 안 풀렸지만 단 5번 온 찬스 중에 2개를 브라질은 성공시켰고 가나는 27개 슈팅을 날리고 게임을 지배했는데도 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역시 브라질 운 좋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바늘끝같이 오는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게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운이 없어. 왜 나는 이명박 씨가 정주영 씨 만나듯이 그런 좀 끝내주는 사람을 못 만나.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비겁해서 그 찰나 같은 순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붙잡고 비상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삼성그룹에서 그 리더십 강의를 5년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의 칼럼, CEO들을 위한 칼럼을 1년 쓰고 그러면서 헛소문이 많이 나는 게 제가 리더십 전문가인 것처럼 언제부터 리더십을 그렇게 전공하셨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저의 데뷔 스토리가 그 번스타인 스토리 비슷합니다. 한국에 30대 초반의 목사로 처음 와서 1.5세로 와서 학연 지연도 없고 큰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 왔는데 뭐 제가 할 게 없나 두리번거리던 중에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자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바쁘지만 책을 읽고 서로 리뷰를 하면서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 5명이서 그걸 만들었어요. 사조직이죠. 그 첫 번째로 저보고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짐 콜린스의 경영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5명 사조직 클럽이지만 저는 항상 삶의 신조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모른다. 이것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교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북클럽 모임에서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했는데 그 뒤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뒤에서 그거를 커피 마시다가 이제 들으신 거죠. 듣고 나서는 툭 나가면서 책이 좋네 그러고 나가셨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아이다스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 디자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 CEO들이 디자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만든 최고 경영자 과정, 최초의 최고 경영자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책이 디자인이다. 디자인 강국 한국이라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쟁쟁한 CEO들이 한 70명이 모인 거예요. 학생 명단을 보여주는데요. 뭐 한국 굴지의 대기업의 부회장님들 그리고 청와대 부속실장 무슨 해병대 사령관 무슨 총장님 장장장장 그래가지고 그냥 쫙 나왔는데 그러면 내전의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이어령 씨 뭐 또 무서운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실수했는 줄 알고 어떻게 강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그 총장, 부총장님이 자기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와서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한 번 더 부탁했더니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부탁했더니 그걸 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저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더니 굉장히 막 그 총장, 부총장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불안하겠죠. 학생들은 쟁쟁한데 나는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보셨냐 그러고 막 불안해하는 듯한 표정. 저는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무서운 아저씨 아줌마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한 20분쯤 지나갔는데 완전히 교회 은혜 받는 분위기로 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IMF 때 나라 경제를 이끄느라고 얼마나 힘들이 많이 드시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기도 받겠다니까 또 좋아가지고 탁탁 기도까지 해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내가 교회에 이런 성경 이런 뛰어난 리더십에 인사이트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총장, 부총장님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한국이 원래 그렇잖아요. 소문이 빨리 나가지고 여러 군데 기업에 그 임원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 노트가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처음 리더십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고 그걸 읽고 또 삼성그룹에서 또 강의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게 조선일보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어름어름 하다가
모든 그 시작은 언제였는가? 그 북클럽이야. 그 5명 앉은 목사님들의 그 북클럽에서 그리고 그 북클럽은 한 달 뒤에 그냥 흐지부지 해산돼 버렸어. 다른 목사님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안 해온 거야. 바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자. 그 순간이 이렇게 쭉 눈사태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큰 일은 작은 눈덩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내게 오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작은 기회가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렌디피티. 이거 집에 가서 자랑하세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네. 여러분이 알면 제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행운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행운 같은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번뜩이는 영감이기도 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한데 이게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사고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미리 알면 양복도 딱 입고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겠는데 그게 그냥 매 순간 어느 순간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공을 쌓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느 순간에 터지는 그 축복의 순간을 우리가 붙잡아서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설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설교가 좋은데 이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이분의 말이 45년간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한 목사의 그 설교 하나에는요.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드렸던 모든 기도와 많은 책들과 수많은 경험과 하나님에게 울부짖었던 그것들이 다 집약돼서 나오는 결정체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들으면 나도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도약시키는 어떤 번뜩이는 어떤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세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날 혈루병 앓던 여인만 고침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렌디피티예요. 예기치 않았던 그 순간이죠. 세계적인 복서였던 조 프레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에 올라갈 때 복서는 이기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다. 이미 이길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려 나가는 것뿐이다. 수많은 연습 때 축적된 능력이 그 단 몇 분의 시합에서 터져나와 확인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림자 속에 연습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그 경영학계에서 그 나온 신종 비즈니스 언어인데 딥 스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그냥 단순한 머리의 지능인데 딥 스마트는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또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뛰어난 장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딱 주의하면 부하들을 장악하며 전쟁을 승리해내는 뛰어난 장군은 딥 스마트,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학벌과 실력은 다르거든요. 뛰어난 학벌인데 일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허대 멀쩡한데 뭐가 없는 사람 많아요. 딥 스마트는 내실이죠.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표만은 아닌,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철저한 기본 지식과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경험과 독서와 그리고 많은 이들과의 끊임없는 그 네트워킹 관계를 통해서 한 10년은 걸려야 한 분야에서 이 딥 스마트 내공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공은 어떤 그 순간에 탁 터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미국의 한 주택가에서 위치한 가정집에서 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은 뒤쪽과 주방에서 났는데 소방팀장과 소방원들이 들어가서 빌딩 뒤쪽으로 가서 물을 뿌렸는데
다시 화염이 솟구쳤어요. 팀장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데 다른 팀원들 뿌리고 있는데 소방대 팀장이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나가! 그리고 소리친 거야. 그 몇 초 만에 나오면서 폭발했어요, 집이. 그러니까 딱 그 5초의 판단이에요. 그 어떤 팀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팀장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딥 스마트가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고 설명해보라면 설명 못해. 우리말로 하면 감, 직관 이런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는 베테랑을 따라 쫓아다녀야 안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그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의 실력과 내공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장에 가서 몸을 아끼지 않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 처음 하는 분들, 목회 처음 시작하는 젊은 부목사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귀찮은 일, 작은 일, 힘든 일을 갖다가 온몸으로 던져서 배워라. 나는 그거 전문 분야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겪어야 이 딥 스마트가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준비한다는 그 말을 연관선상에서 작은 기회라도 배움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오면 딱 붙잡아야 돼요. 바쁘다 힘들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요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 있잖아요. 주변에 좋은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요 암만 공부가 바빠도 가서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오셨다는 가까운 동네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갔어요. 미국에서 가까운 동네라 하면 9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한 거예요. 밤새 고물차를 끌고 친구와 같이 가서 그 비 오는 날 가서 집회를 듣고 끝나고 기도받으려고 섰는데 그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그 목사님이 이 릭 워렌한테 21살짜리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목회가 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침례교 교회보다 큰 교회는 없었어요.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눈물과 비전이 예언이 그를 통해서 쏟아졌는데 진짜 릭 워렌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그 순간은 릭 워렌이 아무리 바쁜 신학교 공부 과정에서도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는 항상 제 10년 인생을 앞서가는 사람들과 놀자는 그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90년대 초반에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오카눔, 하영조, 이동원 그리고 뭐 김인중 목사님 같은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과 뭐 제가 뭐 인연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던 1.5세 시절에 신문 광고가 났어요. 한국 두란노 서원 주최 한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10군데를 방문하는 1.5세 목회자들 모집하는 거예요. 비행기값만 마련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돈도 없고 막 힘든데도 저는 그냥 갔어요. 목사 안수고시 앞두고. 아내 보고는 나 올 때까지 애를 낳지 마라.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카눔, 이동원, 하영조, 김인중 목사님 다 만났는데 저는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아요. 강의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가지고 다 그냥 숙소로 가면 저는 꼭 남아서 그분 옆에 가서 앉아서 손을 잡고 질문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그래서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 관계가 20년이 넘게 왔어요. 지금도 이동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저를 자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인맥이요, 그것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바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가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인터넷으로 설교로 원래 옛날에 중국의 무림 고수들은 강자가 나타나면 다 배운대잖아요. 가서 한번 붙어본대잖아요. 저도 이 영적의 세계에 강자가 나타나면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꼭 듣습니다. 책을 꼭 읽어봅니다. 지금도 딥 스마트를 키우기 위해서죠. 제가 그런 목회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 현장이 바쁘지만 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결코 도약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후반부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기회 같은 함정은 피해야 합니다. 순간에 찬스가 와서 딱 붙잡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의 간부로 재직하던 사람들이 40, 50대가 돼서 거액의 퇴직금을 들고 나와서 창업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90%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직의 브랜드와 자기의 브랜드를 착각한 거예요. 삼성이라는 LG라는 브랜드 때문에 과장이라 그래도 어디 가서 잘해줬는데 이제 그 브랜드 떼고 나면요. 차가운 세상의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게 되죠. 착각해서 빨리 벗어나오는데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공을 키우기 전에는 그래서 30대, 40대 분들이 많은 경우 이제 그 회사 일 힘들면 뛰쳐나와서 새로운 걸 열겠다 그럴 때 저도 꼭 그 얘기를 나누어 줍니다. 충분한 내공을 키우기 전에 함부로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찬스인가 봐. 확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던 그 미국의 한 교포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상당히 규모 있는 대형교회 부임한 이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부 장로들과 의견 마찰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제 같이 그러면서 다듬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귀찮은 거예요. 들어오는 젊은 교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교인들이 와서 부채질을 해요. 목사님 나가서 새로 개척하시면요. 우리가 구름대처럼 나가서 늙은 분들은 여기 남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가서 새 교회를 도울 겁니다. 그랬더니 이 40대 중반 목사님은 그래? 그렇지. 내가 이 장로들이 귀찮게 쓰리만 이렇게 있을 필요 없어. 그리고 꿈을 가지고 펑 나가서 개척을 했더니 그래서 그때 한 1000여 명 넘는 교회에서 한 반은 쫓아나올 줄 알았더니 20명도 안 나왔어. 특별히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기만 하면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온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음식점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식당만 차리면 내가 친구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가주겠다. 한 명도 안 와요. 교회도 그래요. 직장인이면 새벽기도 합시다라고 새벽기도 만들었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과 현실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가 대기업에서 잘 나갔으니까 네가 나가서 하면은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요. 사실 저는 개척은 계속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사실 그 교회는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들 괜찮아요. 그 목사님이 조금만 인내하고 포용력 있게 대화하고 다듬었으면 건실한 리더십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서 팍 걷어차 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뒤로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건강까지 힘들어지셔서 목회를 정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무책임한 약속과 실제 상황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체도 그렇고요. 먼저 그 누구도 보인할 수 없는 자신만의 내공을 키워야 돼요. 기업체도 40대 중반의 간부들은 거의 한 90% 나와야 되거든요. 이사 승진 안 하는 이상. 그때 나와서 다 망하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30대 초반부터 언젠가는 내가 그거 해야 될 거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출근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갖고 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달라요. 나와서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좋은 벤처 기업 사장님들이 많은데 20대 후반부터 그 큰 기업 들어갈 때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보통 사원들은 자기 일만 해놓고 퇴근하는데 자기는 간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대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간부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나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후보들한테 그걸 많이 하고 싶어요.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덕망공주한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대적하고 싶으면 사람을 모아라. 너는 꿈은 있는데 힘이 없다. 사람을 모아라.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여러분이 붙잡고 도약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평생 동안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내공을 다져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기회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 미국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영어 단어로 순간을 모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핵 원자를 아톰이라 그래요. 우주소년 아톰. 그런데 이 모먼트, 이 순간과 이 핵 원자의 아톰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목사님이 재미있는 분석을 해줬는데, 이 핵 원자를 가만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것을 핵 물리학자들이 잡아서 핵 분열을 시키거나 핵 융합을 시키면 핵 폭발이 일어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지나치는 순간순간이 가만두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붙잡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축복의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터치를, 성령의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이 몰려오고 그 수천 명한테 설교해가지고 3천 명이 졸지에 예수 믿었어. 야, 여러분 3천 명 교인 만들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그걸 해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정말 운 좋네. 순식간에 대형교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하는 일의 차이예요. 여러분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게임의 판도가 바꿔버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참 운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을 붙잡아서 엄청난 핵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내게는 언제 그런 순간이 오는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함은 걸 잡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보내는 축복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비상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가장 높은 자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온몸으로 사랑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리더의 리더이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성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